안녕하세요. 혹시 구독자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시월드와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좋은 시월드 가족을 만나 별 문제 없이 살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시댁이라 해도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그게 시부모님이든 시누이든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분인 것과는 별개로 대학이 어려운 분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삼남 중 장남인데 제가 첫 결혼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바라는 며느리상이 있으셨겠죠. 아마 여러모로 제가 시어머니 성에는 안 찼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4대 문안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학벌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는 대신 저는 미용을 배워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들보다 내세울 게 있는 거라면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형편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점과 미용실 매출이 좋아서 남편만큼 벌이가 좋은 거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성격이 또 다정한 편이 아니라 그리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쌓인 지금은 딸까진 아니어도 서로 할 말 편안히 다하는 고부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위계질서를 나름 중시하시는 분이시라 처음에는 어머니를 좀 오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무뚝뚝하신 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차가운 분은 아니야. 아들만 셋만 키우셨으니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으시겠지. 나랑 내 동생 키우실 때 엄청 엄하게 키우셨거든. 형제간 서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아마 나중에 동생 결혼하면 며느리 서열도 엄격하실걸? 어머니가 표정 변화 하도 없으셔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 은근히 무섭다니까? 나도 그리 살가운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어찌 지낼지 걱정이야. 막상 겪어보면 생각과는 많이 다른 분이셔. 당신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당신도 점점 익숙해질 거야. 남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새 신부라면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보며 한가족으로 지내게 되는 시댁 식구들이 제일 어려운 법이니까요. 시댁은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자랑거리는 잘난 아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남인 남편도 그렇고 둘째 도련님도 좋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닙니다. 어머니는 잘난 아들 덕에 형편이 점점 필 수 있었어요. 둘째 도련님은 4년 전 결혼했고 이제 막 30 된 막내 도련님만 장가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올해 40 초반이고 결혼한 지는 12년째인데요. 처음 결혼할 때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세 채 보유하고 있고 딸아이 하나 키우며 자유롭게 삽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은 제 덕을 많이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있던 시댁 집에 대출도 남편이 갚아줬고요. 남편이 지금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인데요. 그 빚 갚는 것 때문에 결혼 초에는 거의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빚도 빨리 갚은 거고요. 물론 그 덕에 지금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 각각 생활비 받아서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한사코 마다하셔서 아직까지 따로 살고 계세요. 예상외로 어머니가 같이 사는 거 절대 싫다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합가를 제안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랬어요. 이제 네 아버지 병시중 겨우 끝났는데 나더러 너희 치닥거리 또 하라고? 아이고, 엄마는 싫다. 손주도 예뻐만 하고 싶지 길러줄 생각은 없어. 이제는 혼자 좀 편하게 살련다. 너희는 가끔 와서 들여다보기만 해. 엄마는 더 늙어서도 같이 살 생각 없어. 어머니가 딱 잘라 거절하시는 바람에 합가는 무산되었고요.
사실 그때 어머니를 모시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갈등을 한 게 부끄러울 만큼 어머니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셨어요. 용돈을 받고 살지언정 더 이상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건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머니가 다정한 성격은 아니세요. 아마 아들만 셋을 키웠으니 당연한 거겠지만요. 말씀은 그렇게 냉정하게 하셔도 며느리가 혹시 부담을 가졌을까 걱정하셨던 마음은 저는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워낙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시어머니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줘서 잘 풀린 거야. 너희들도 큰형이랑 형수한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둘째 너도, 특히 막내 너도 형수 아니었으면 대학 졸업하기 힘들었을 거야. 집안은 모름지기 장남이 위계가 서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늘 형하고 형수한테 잘해. 어머니도 참 우리 도련님들처럼 형수한테 잘하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걸요? 저는 도련님들 잘 살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어머니 잔소리에 아직 장가 안 간 막내 도련님 입에서는 잘하겠다는 소리가 바로 나오는데요. 웃긴 게 결혼한 둘째 서방님은 자기 와이프 눈치 보느라 선뜻 큰 소리로 대답을 못합니다. 저에게 8살이나 어린 아랫동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동서가 처음 시집 와서부터 저랑 조금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아랫동서 들어오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원래 동서지간이라는 게 그리 편하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큰 문제 없이 지낸 터라 동서와도 다 같이 잘 지내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달리 동서는 제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시집 오기 전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저를 불편해한다는 걸 사실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서 어려워하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뭐랄까, 대놓고는 아니지만 저를 본인과 비교하며 은근히 무시하거나 까내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동서를 맞이하는 거라 저도 예비 동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동서 첫인상은 뭐랄까 아주 예쁘고 도도한 이미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어보니 다들 아는 유명한 여대 출신이더라고요. 본인에게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었는지 처음 인사 왔을 때도 도련님이 자랑을 많이 하긴 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할 사람이에요. 예쁘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지금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어머니 학벌 무지 따지잖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도련님이 가족들에게 예비 동서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금 당황해 하시며 내가 무슨 학벌을 따진다 그래?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를 의식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학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잖아요. 나중에 아이 낳아도 부모 학벌에 따라서 어울리는 부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랑 인수 씨는 둘 다 나름 좋은 대학 출신이라 그 점은 좋을 거예요. 동서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고졸인 거 혹시 알고 있나? 하는 못난 자격지심도 살짝 들었고요. 아니면 나를 돌려까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 말을 들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좋은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니? 나는 내 아들이 배우자 고르는 기준이 학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처음 봐서 너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학벌 좋다는 거 말고 다른 장점을 알고 싶구나. 그러자 예비 동서가 약간 당황해하면서 아, 예, 어머니. 앞으로도 살면서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시집 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감 조건이 학벌이 아니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자 예비동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는 제가 예비동서에게 많은 걸 물어봐야 하는 자리임에도 말입니다. 형님, 미용실 하신다면서요? 이런 질문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어? 정확한 매출은 우리 남편도 잘 모르는데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만 해둘게. 제 직업이야 미리 알고 있었겠지만 매출을 묻는 건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있는 그대로 얼마를 번다고 말하면 남편보다 잘 버는 거 시댁 식구들이 다 아시게 될 테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대충 질문을 모면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제 편을 살짝 들면서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훨씬 잘 버는 거지? 안 그러냐?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4년 다니고도 취업 못해서 부모 돈 받아가며 사는 사람이 요즘 한둘이니? 우리 큰며느리처럼 아예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안 그러냐? 어머니 말에 남편도 같이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능력 있는 집사람 덕에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예비동서가 갑자기 대화 중간에 끼어들어 갑자기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는 연봉 6천 정도 되거든요. 저는 경력이 짧아서 이 정도지만 보통 학원 강사들 1억 넘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학교 레벨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이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연봉을 오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도련님까지 축혀 세우며 이러더라고요. 오빠는 대기업이니까 연봉 1억 되는 건 금방일 거예요. 오빠랑 저는 결혼하면 아마 돈 빨리 모으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는데 솔직히 자기 자랑으로 들리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도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불쾌했습니다. 형님, 미용사는 솔직히 3D 직종이잖아요. 서비스직인데 대우도 못 받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비전 없고 무시당하는 직업이니까 다시 공부해서 지금이라도 대학 가는 게 어떨까요? 모든 지식으로 돈 버는 게 가장 쉽고 고수득인 법이거든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로 학교 다닐 때 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니까 어디 가도 무시 안 받고 대접받으면 살잖아요. 흘려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데 솔직히 자기 자랑 겸 학벌 부심 부리는 걸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 대학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뜻이 없었고 미용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 길을 택한 거지. 친정 쪽에서 저 빼고 3남매 모두 4년제 졸업했고 친정오빠는 대학 교수에 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학력 부심 부리며 돌려가는 거 듣고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차피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이고 계속 볼 사람이라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까 잘 지내봐야지 생각했는데 아마 예비동서는 그때부터도 저를 가족이 아닌 경쟁 상대쯤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 걸 제가 허벅지 꼬집어서 말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만큼이나 기분 나빠했어요.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니, 내 동생은 대체 그런 신부감 뭐가 좋다고 데려온 거야? 말하는 것만 봐도 내가 딱 알겠더구먼. 당신이 말려서 참긴 했는데 너무 버릇없더라. 처음 예비시댁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형님들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딨냐?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오늘 동생이랑 당신 얼굴 봐서 넘어가는데 다음번에는 봐주는 거 없어. 아이고 여보, 아직 어리잖아. 세상 물정 모르고 관계 맺는 거 서투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 것도 다 살면서 배워야 하는 거야. 시집오면 내가 싫은 소리 해서라도 하나씩 알려줘야지 뭐. 남편이 열받아 하는 거 겨우 그렇게 말리긴 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동생 신부감으로 예비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랬지만 도련님이 좋다는데 말릴 길이 없잖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아니라 해도 본인이 되어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고요. 걱정거리가 있긴 했는데 친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둘이 결혼 준비하는데 애를 먹은 걸로 압니다. 동서네가 결혼 준비할 때 사실 도련님도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 다들 아시잖아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많이 싸우는데 돈이 없으면 서로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예비 동서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강짜를 놓는 바람에 우리 도련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야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여를 못하는 관계니까요. 남편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혼집 문제부터 의견이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돈에 맞춰서 전세로 시작하자고 하는데 재수 씨 쪽에서도 집도 없이 시작하기 싫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러네. 내 동생이 집 사려면 대출을 다 받아도 모자랄 텐데 말이야. 내가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재수 씨가 저러니 이놈이 생각이 많은 모양이야. 요즘은 반반씩 보태서 한다잖아. 남자가 꼭 집을 해야 하는 거 이제는 옛말이야. 막말로 도련님이 집 해가면 그거에 맞춰서 동서가 혼수는 할 수 있대? 그럴 형편도 안 된다며. 그러게 말이야. 결혼을 깨니 어쩌니 하는데 나도 심란해 죽겠다. 어머,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도련님이 그래서 얼굴이 어둡구나. 어쩌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할 건 아닌데 말이야. 이놈이 여자한테 휘둘리는데 어쩌겠어. 내 동생이지만 참 여자 보는 눈 없어. 아휴, 이 자식을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저러는데 결혼해서는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남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마 동생 입장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동생이 여자 좋다고 중내 사내 하는데 형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깨버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이제 겨우 형편이 핀 마당에 아들 장가 보낸다고 집 한 채 사줄 만한 능력은 전혀 없었고요. 아마 어머니도 도련님을 도와주지 못해서 속이 타긴 하셨을 거예요. 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신혼집 전세 얻는 건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모른 척 하는 것도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형제자매들 결혼할 때는 집까지는 아니어도 목돈으로 도움을 주고 싶긴 하잖아요. 남편도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저한테 대놓고 뭐 해주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보다 훨씬 많이 해왔고 시댁이 도움을 받았으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시집 와서 나이 차 많이 나는 도련님들이 저한테 참 잘했어요. 물론 제가 그만큼 하니까 잘한 거겠지만 주변 얘기 들어보면 가족끼리 뜯어먹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도련님들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뭐 하나 해주면 늘 작게나마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게 참 예뻐서 제가 더 해주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차이 나는 도련님들과 10년 넘는 세월이 지내다 보니 진짜 챙겨주고 싶은 내 동생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첫인상이 별로였던 동서가 마냥 좋지는 않았지만 도련님 얼굴 봐서 도움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도련님 신혼집 말이야. 올여름에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를 그거 도련님한테 줄까 봐. 물론 공짜로 줄 순 없고 전매하고 잔금은 도련님이 치르는 조건으로 말이야. 중도금 대출 없이 내가 냈으니까 대출 조금만 일으키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그 정도면 결혼 안 하겠다는 말 쏙 들어가겠지? 뭐? 여보,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당신 이럴까봐 내가 말할까 말까 망설인 건데 그러지 마. 당신 쉽게 번 돈 아니잖아. 나는 그냥 전세 얻을 돈 몇 천만 해줄까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해. 여보, 나는 집에 큰 욕심 없어.
우리 다주택자라 세금 때문에 어차피 한 채는 정리해야 하는 거 알잖아. 아파텔이라 피 붙는 것도 많이 없는데 뭐. 도련님한테 전매하는 걸로 하지 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며 저를 말리면서도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걸 결국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련님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형수한테 잘하라는 말을 했어요. 도련님은 그 다음날 당장 저한테 찾아와서는 식사 대접하겠다며 미용실 청소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이 은혜 살면서 꼭 갚을게요. 아마 결혼하면 와이프도 형수님한테 잘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와이프 혼낼게요.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살면서 차차 갚으세요. 둘이 잘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저는 도련님이 결혼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받고 준공 나기 전에 아파트를 도련님에게 전매해줬습니다. 물론 잔금은 당연히 도련님이 치르기로 했고요. 그래도 집값 3분의 2는 제가 해준 셈이죠. 예비동서는 그 후로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동서한테까지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쩜 예비동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긴 했어요. 돌아가는 사정 뻔히 다 알 텐데도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걸 당연하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동생이나 친오빠라 해도 저처럼 하는 거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생색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동서의 태도는 조금 아니다 싶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아니었으면 도련님은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라더니 우리 도련님은 예비동서보다 나은 조건임에도 끝까지 쩔쩔매며 결혼을 하더군요. 어쨌거나 그 난리를 치면서 결혼했는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결혼 전에 저한테 학벌 부심에 연봉 부심 부리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날름 다니던 학원을 관두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 튀어서 건강에 안 좋다나요? 바로 아이를 가지겠다면서 직장을 관두더니 집에 들어앉더군요.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취집, 뭐 그런 거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겠다, 집 있겠다. 솔직히 본인이 굳이 힘들게 돈 안 벌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동서가 직장 관두는 거 보면서 든 생각은 이랬어요. 그 잘난 4년제 대학 졸업해놓고 겨우 취집이라니. 취집하는 여자들 안 좋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동서에게 학벌이나 직업으로 무시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못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가 얄미워도 그건 두 부부의 결정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동서는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전혀 내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가 더 여유롭고 가진 게 많긴 해요. 도련님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빚에 치여 죽을 만큼 대출을 갚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늘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모든 부담을 우리 부부가 지게 했습니다. 명절이며 생신이며 시장 보는 돈은 전부 제가 부담했어요. 물론 생활비는 각자 보탠다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제일 많았고요. 속으로 저도 답답했지만 여유 있는 우리가 부담하자 이렇게 마음 비우고 살았습니다. 서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입장 바꿔서 제가 만약 동서라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 보태지 못하는 거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저라면 형님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예쁘게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동서는 저의 생각과 달리 식구로 산 세월이 몇 년이 지나도록 저를 안 잊고 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 추측에는 학벌이며 외모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제가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측일 뿐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댁에 가면 동서가 어머니 눈치를 그나마 보긴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또 행동이 달라지긴 해요. 간혹 저를 돌려가며 잘난 척하다가 시어머니 호통에 몇 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저한테 큰 악의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랑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과 시아버지 기일에 만나는 게 다였는데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작년 설 무렵 동서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일로 저는 동서를 더 이상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연을 끊고 살지는 않아요. 저보다는 동서가 제 얼굴 보는 게 더 껄끄러울 겁니다. 우리 시댁은 원래 설 전날 온 가족이 미리 모입니다. 어머니는 제사는 절에 따로 모시고 설 당일은 친정에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설 전날 다 같이 저녁이나 점심 한 끼 먹고 헤어집니다. 보통은 외식을 하지만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만두 빚어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마저도 시댁에 와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별로 멀지도 않은 시댁에 도착했을 때부터 입이 나와 있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 표정만 봐도 심사가 어떤지 딱 알거든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가 앉아서 만두를 빚는데 동서가 만두소를 보더니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아, 어머니, 식구도 없는데 만두소를 뭐 이리 많이 하셨어요. 저나 형님도 그렇고 애들도 많이 못 먹잖아요. 이걸 언제 다 해요? 다음은 저녁 되겠어요. 얘는 네 입만 입이니? 셋이 하는 김에 넉넉히 해서 너희들 싸주려고 그러지. 식구들 먹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하기가 싫으냐? 이런 거 하기 싫으면 네 새끼 밥은 어찌 해 먹인다니?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어머님이 알아서 꾸중하시더라고요. 저까지 시어머니 노릇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 꾸지람에 잠시 찔끔하긴 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말대꾸는 없었고 우리 셋은 정적 속에 만두를 빚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입을 가만두지 못하는 우리 동서가 슬슬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힘들지요? 요즘 자영업자들 자고 일어나면 망하더라고요. 형님은 걱정 안 되세요? 매출 많이 줄었겠어요. 대체 고소해하는 건지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의도는 무시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해 줬습니다. 매출은 어쩔 수 없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그런 상황이잖아. 얼른 지나가길 바라야지 뭐. 설마 맨날 이렇겠어? 그래도 나는 버틸만 해. 매출이 줄긴 했어도 월세나 대출 압박은 없거든. 동서는 아마 저의 죽는 소리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하는 말에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까내리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서비스 업종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고요. 막말로 형님 그 힘든 미용 일을 나이 더 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제 말 진작에 듣지 그러셨어요. 동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애 키우면서 일만 하는 것만 해도 벅차. 저는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을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동서는 끝까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학교를 나오면 만나는 사람 레벨이 달라진다니까요? 사이버 대학이라도 나오면 대학원 졸업장 딸 수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동서는 저를 생각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포장했지만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고졸이라는 것 자꾸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다시는 동서가 저한테 학벌 운운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이제 학벌이니 뭐니 그 얘긴 그만해. 나는 지금 와서 공부할 생각 없어. 지금 내일만으로도 돈 충분히 벌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니까 더 바랄 게 없거든. 먹고 살기도 넘치니까 내 걱정은 말고 동서 걱정이나 해. 그랬더니 동서는 자기 걱정이라 하라는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러더라고요. 제 걱정이나 하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은 제가 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당장 살고 있는 집 대출 갚을 걱정이나 해라. 뭐 이런 건가요? 형님, 그렇게 안 받는데 저한테 학벌 때문에 무슨 열등감 있으세요? 저는 형님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거절하시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요, 요즘 세상에 형님처럼 대학 못 간 사람은 처음 보네요. 그렇잖아요. 요즘 개나 소나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도 하다못해 지방에 지잡대는 다 다니거든요. 솔직히 가끔 형님 말하는 거 들으면 수준 떨어진다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다 학력에서 나오는 차이라니까요. 동서 말을 듣고 어머니 앞이고 뭐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매번 동서 얄미운 말에도 별다른 대꾸 없이 넘겼더니 이제는 아주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저도 더 이상 안 참고 한마디 하려는데 바로 그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갑자기 동서 머리채를 낚아채는 손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그 손은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님 손이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만두를 빚다가 머리채를 잡힌 동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거 빨리 놔주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신 표정으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몰라서 물어 이년아? 내가 듣자 하니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동서지간 사이 안 좋아질까봐 내가 그동안 큰애 역성 안 들고 참았는데 기어이 네가 눈치 없이 구는구나. 네 머리채 잡힌 이유를 몰라? 그럼 내 손에 머리카락이 더 뜯겨봐야 알겠니? 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세게 동서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떼지도 못하고 손에 만두를 든 채 어쩔 줄을 몰랐고요. 어머니는 동서가 우는 소리를 해도 꼼짝을 안 하셨습니다. 너 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네가 지금 네 형님 앞에서 잘난 척할 때가 아니란 거 몰라? 학벌이고 뭐고 너 나가서 돈 10,000원이나 벌면서 잘난 척을 해라. 너 니네 집 누가 해준 건지 잊었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괘씸했지만 아들 하는 거 보고 참았어.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 집 네 형님 해주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처럼 편하게 못 살았을 거다. 근데 은혜도 모르고 그럼 형님한테 아직도 잘난 척을 해? 개뿔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짜랑질이야. 나는 솔직히 말해 나한테 잘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좋아. 똑같은 자식이라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더 정이 가는 법이야. 알겠니? 다시는 내 앞에서 네 형님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동서 머리채를 내팽개치듯 놓았습니다. 동서는 분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 말이 구구절절 맞으니 차마 더 이상 말대꾸는 못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시면 어때요?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시모한테 구박당하는 것도 이혼 사유인 거 모르세요? 뭐야?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해봐. 대신 그 집에서 너는 몸만 나가야 할 거야. 네 돈 한 푼 안 보탠 집인 거 알지? 너는 어쩜 하나 있는 형이고 잘 지낼 생각은 못하고 매사 쓸데없는 걸로 이기려고만 하는 거냐? 어머니 꾸지람에도 동서는 전혀 굽히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처구니 없는 말대꾸를 했어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형님은 왜 돈 좀 번다고 매번 저를 무안하게 만들고 돈지랄로 제 길을 죽이시는 건데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형님 그렇게 돈이 많고 잘났어요? 저 학벌로 이길 수 없으니까 돈 자랑으로 저 누르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동서가 마음이 그렇게 꼬인 사람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그 난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 호통을 치더라고요. 평소 남편이 동서를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 행동을 보고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는 도대체가 위아래를 몰라요? 어디 형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막말을 해요? 우리 집사람을 뭘로 봤으면 그런 소리를 짓거려요? 재수 씨는 우리 집사람 이길 게 학벌 하나밖에 없나 봐요?
왜요? 학벌은 볼 것 없는데 재수 씨보다 더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요? 열등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대체 뭐냐고요? 남편이 저렇게 쏘아붙이자 그때는 시동생이 나서서 그래도 자기 와이프 편을 들더라고요. 형! 그만해. 내가 집사람 다시는 이러지 않게 잘 얘기할게. 형수 미안해요. 이 사람이 속 좁은 탓이니까 마음 넓은 형수님이 한 번만 이해해줘요. 엄마! 그렇다고 사람 머리채를 잡으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셨다는 듯 시동생을 나무랬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지금 네 마누라 편들 게 아니라 혼내야 하는 거야. 네 형수 얼굴 보기 안 부끄럽냐? 왜 우리 집안에 이런 큰 소리가 나게 만들어? 하지만 그때는 시동생의 중재에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누구든 고생해서 번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어. 동서 생각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좋은 마음으로 집을 주는 일도 없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 그 집 다시 되돌려받을 생각도 있어. 앞으로는 동서 말대로 돈으로 잘난 척 안 하고 돈질할 안 해야 할 것 같네. 동서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잘나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동서가 못한 만큼 내가 했으면 그거 고마워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대체 얼마나 마음이 꼬였길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아마 못 알아듣겠지만 이게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도 자기 복을 이렇게 걷어차는 사람은 진짜 처음 본다. 어쩔래?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죠. 저는 동서가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이유를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의 무례함을 언제까지고 참고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모든 게 동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못난 마음이 원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 그 집 도로 내놓고 이제부터 동서랑 서방님이 알아서 해. 내가 동서한테 고맙다는 말 강요하기를 했어? 아니면 나한테 잘하라고 하기를 했어? 그냥 오손도손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 오늘 이후로 나도 동서 포기했어. 이제 동서하고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 안 할 거니까 앞으로 누가 힘든지 두고 보자.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동서를 채근했습니다. 너 뭐하니? 끝까지 네 형님한테 개또 같은 자존심 세울 작정이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사과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얼른 네 형님한테 사과해. 안 그럼 나도 너 당분간 얼굴 안 볼 줄 알아. 나는 너같이 속 좁고 못된 며느리 보기 싫다. 어머니 말에 동서는 심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불편한 상황이었고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더 불리한 쪽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동서는 떨어지지 않은 입을 겨우 떼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형님, 제가 말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형님한테 쓸데없는 잘난 척 안 할게요.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일단 그 사과 받아들일게. 오늘은 이쯤 하자. 집에 가서 동서도 다시 생각해봐. 당분간은 불편하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자. 결국 동서지간 싸움은 잘난 척하는 동서를 제가 혼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동서는 한참 후에 저에게 문자로도 사과문을 써보내긴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시동생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겠어요? 제가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어머니, 어쩜 동서 머리채를 잡을 생각을 하셨어요? 제 편 들어주신 건 감사해요. 그래도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안 하면 둘째 입버릇을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아서 악수를 쓴 거야. 어쨌든 나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동안 네가 형님 노릇하느라 너무 고생 많은 거 내가 잘 알아. 아마 앞으로는 둘째도 찍소리 못할 게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봐라. 어머니 말씀대로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찍소리 못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본인이 시댁하고 연을 끊을 수도 없었을 테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직도 가족 모임은 죽상을 하며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 속 뒤집어 놓는 잘난 척은 안 합니다. 저도 동서가 마냥 편하지 않고 불편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저는 할 말 하고 시킬 거 시킵니다. 남편은 동생 내외가 괘씸하다며 제가 해준 아파트에 들어간 돈을 다시 계산하더니 시동생에게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형제 사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시동생은 정당하게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시동생이 갚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동생이 굳이 갚겠다고 하니 그냥 놔두려고요. 저보다는 동서가 괴로운 입장이겠죠? 앞으로 동서와의 사이가 좋아진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원래 동서지간이 이런 거라면 굳이 힘들게 사이좋게 지내려 노력할 거 없이 어머니가 서열 정리하신 대로 살아야겠죠? 일단 동서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얼굴 보고 살 테니 다른 일이 또 생기겠죠?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른 구독자분들 사이좋은 형님 동서지간 사이이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